안녕하세요. 저희는 먹고 마시기를 추구하는 친구들의 모임 먹마추입니다. 메이입니다. 민입니다. 주입니다. 목맞추는 뭐하는 채널이죠? 저희가 또 나름 가방끈이 짧은가요? 저는 뭐 짧은 편입니다. 저희가 다 시각예술을 전공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예술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어요.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핑계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술도 마시고 재밌는 수다 떨려고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이번 처음 오프닝의 주제는 뭐죠? 따란, 여기 앞에 보이시는 통조림입니다. 캠벨 스프 통조림입니다. 되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토마토 수프와 치킨 누들 수프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작품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나요? 어디서 봤죠? 뉴욕의 현대미술관에서 어땠어요? 당시에 캠벨 스프가 뭔지 몰랐고 앤디 워홀의 작품을 봤을 때는 예쁜 그림? 그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1962년도에 32개의 캠벨 스프 이 통조림을 앤디 워홀이 실제로 그려서 개인전이에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페러스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는데 2개의 페인팅을 각각 $100에 판매한다고 내놨었거든요. 했더니 그 맞은편에 있는 갤러리에서는 29센트에 실제로 이 캠벨 스프를 팔겠다 희화하는 뭐 그런 사건도 있었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거리를 담고 있는 예술계 안에서 논란이 됐던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앤디 워홀이 그러면 캠벨 스프를 통조림을 왜 그렸을까요? 앤디 워홀이 1943년부터 어머니께서 20년 동안 점심시간에 계속 캠벨 스프를 끓여줬다고 해요. 그 어떤 인터뷰에서는 뭐 본인이 20년 동안 점심시간에 항상 이 토마토 스프를 먹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또 다른 설로는 우리에게는 삼성의 비자금이다 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행복한 눈물을 그렸던 로이 리히텐슈타인이 당시에 만화를 촬영한 걸 선점했기 때문에 앤디 워홀이 어떤 주제의 작품을 그릴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다고 해요. 주변에 있었던 한 지인이 일상에서 항상 네가 보는 대상을 그려라 그러면서 캠벨 스프 같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떤 창작을 할까 고민하다가 일상의 공산품 중에 하나인 이 캠벨 스프를 소재로 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앤디 워홀이 캠벨 스프를 매일 먹어서 그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앤디 워홀 부자 아니었나요? 어릴 때는 아니었어요. 아, 그렇군요. 아버지께서 광부였을 정도로. 맞아. 왜냐면은 앤디 워홀이 그 피츠버그라는 사실 가난한 동네에 살았고 제가 사실 며칠 전에 그 장기하의 싸구려 커피를 듣다가 이 사람이 진짜 가난한 건가 싶어서 쳐봤어요. 장기하 집안 쳤더니 엄청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거 배신감 느꼈어요. 네, 배신감 났어요. 이거 가난까지 이렇게 저당 잡혀야 되나 부자들한테 그런 케이스인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어쨌든 이 통조림이 굉장히 서민적인 음식일 수 한 캔당 한 1,500원 정도? 1달러 17?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굉장히 저렴했던 건데 그것을 작품의 주제화 시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하바트라는 사조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앤디 워홀의 이 캠벨 스프 작품 시리즈가 되게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형태를 그 작가가 창작한 게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캠벨 스프 통조림의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그려 넣었다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실제로 이 캠벨 스프가 가지고 있는 이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지금 저희 앞에 놓여진 캠벨 스프 디자인은 작년에 디자인 리뉴얼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앤디 워홀이 그렸던 캠벨 스프의 라벨 상태랑 지금의 라벨 상태를 보면은 이런 차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번에 통조림 라벨 디자인에서 주로 변화되는 부분을 보자면은 장식적인 요소를 최소화해서 현대적인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라든지 사실적인 이미지를 제품 하단에 추가하면서 소비자에게 보다 친절하게 제품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라벨 디자인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탄생 이래 크게 변화한 것은 없어요. 캠벨 스프의 라벨을 보면은 제일 크게 다가오는 인상이 상단에 빨간 띠랑 하단에 하얀 띠거든요. 네.
매치가 맞아. 굉장히 네. 강렬한데 굉장히 미국적이지 않나요? 미국 성조기를 아, 보시면 그러네요. 스트라이프가 빨간색, 흰색, 빨간색, 흰색 교체돼 있잖아요. 아, 예, 그렇네. 예, 그래서 미국적인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동그란 엠블럼? 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거는 1900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만국 박람회에서 이 캠벨 스프가 동메달을 따게 돼요. 그 이후부터 캠벨 스프 통조림의 가운데 메달을 지금처럼 이렇게 고정이 돼서 120년간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로고 타입을 보시면은 어떤 로고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저 존슨즈 베이비 생각. 필기체 느낌이 들어서. 존슨은 네. 얼마나 오래된 회사죠? 한 100년 넘지 않았을까요? 그 네. 비슷한 시기에 생겼을 아. 확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사실 이 C자를 보면은 코카콜라 C가 생각나요. 아, 캠벨사에서는 수제 통조림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손글씨로 이걸 썼다고 해요. 근데 뭐 나중에 몇 가지 더 찾아보니까 뭐 포드 자동차, 제너럴 일렉트로닉 네. 이런 애들도 캠벨 스프 컴퍼니 로고랑 결을 같이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미국에서 큰 유행 중에 하나였던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의 로고 타입은 원래 있던 로고 타입에서 글자와 글자가 만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생략하고 뭐 아웃라인이나 그림자라든지 효과 같은 것도 전부 다 제거해서 심플하고 깨끗한 이미지, 그 다음에 맛있는 이미지까지 같이 얻어서 지금 리뉴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스프의 정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앤디올의 뭐 작품을 보셨을 때 어땠어요? 이거는 토마토 스프 제품이다, 이건 치킨 누들이다, 이거 한눈에 들어오셨나요? 아니요. 그냥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맞아요. 어떤 사람은 그랬을 수도 있을 건데요. 하단에 이것은 어떤 통조림이다 하는 정보를 전부 다 텍스트로만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통조림을 잘못 선택해서 가져온다든지 그런 실수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리뉴얼된 통조림을 보면은 주 재료인 식재료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봄으로써 이 제품이 어떤 스프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리뉴얼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잤다고 그랬잖아요. 네. 통조림의 역사를, 그 통조림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 그것뿐만 한 게 아니라 영화도 봤어요. 무슨 영화? 중경삼림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저희도 최근에 봤어요. 유명한 대사 혹시 한번 민님 해주실 수 있나요?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면 만년으로 하고 싶어요. 안 들은 게 사고 싶네요. 알죠? 이렇게 느끼하게 할 줄 모르니까요. 그 경찰 지문대 마음이 그냥 당구잡이고. 네, 그래서 파인애플 통조림도 유한하고 사랑도 유한하고, 그래서 사랑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처럼 저는 음식물을 지키고 하는 사람들도 생각하게 됐어요. 음식이 왜 상한다고 생각하세요? 음식이요? 미생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똑똑하시네. 똑똑한 편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몰랐고, 저는 박테리아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박테리아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생명이 끊기고 죽고 나서부터는 박테리아가 우리를 완전히 접목해버리는 거죠. 인류의 역사는 부패와의 전쟁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조림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니까 식품을 보존하기 위해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건조법, 염장법, 훈연법, 공기차단법, 염지법, 발효법, 초절임법, 당절임, 한지방 등을 활용한 방법, 그런 게 옛날에 쓰였고요. 현대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얘기할 통절임법, 농축법, 저온살균법, 냉동법, 화학적 방부제 이용, 방사선 처리법, 고압 처리법, 허들 기술 등을 쓰고 있대요. 여기 컨덴스드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농축도 되어 있고 또 밀봉,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을 다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그 식품 보존법이 있죠. 제가 조사해온 거는 통조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나폴레옹이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군대 전투식량이 되게 중요했어요. 잘 먹어야 잘 싸우잖아요. 그때 공모전을 내걸어요. 새로운 식품 보존법 개발에 12,000프랑의 상금을 내겁니다. 그때 딱 적절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프랑스 요리사 니콜라 아페르라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분은 그런 식품 보존에 관심이 많았고, 그 당시에는 자연 발생설이라고 해서 박테리아가 자연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니콜라 아페르는
좀 다르게 생각했죠. 경학적으로 음식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사멸하고 새로운 미생물이 들어오는 것만 막으면은 식품이 부패하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이분의 그 이론이었고요. 100도보다 훨씬 더 높은 점에서 끓는 염류를 넣었고요. 그 고압 증기 멸균기라는 기계가 있거든요. 높은 온도로 끓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유리병에다가 음식을 담고 그 고압 증기 멸균기에다가 담가두면은 그 안에 있는 음식물의 그 박테리아가 죽고 다 죽은 다음에는 병을 꽉 닫고 밀랍으로 밀봉을 해서 장기 보관하는 방법을 개발했던 거죠. 그다음에 피터 듀란트라는 사람이 이제 철제 용기를 개발했고 그게 틴 캐니스터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오늘날의 캔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는 하인즈도 처음에는 그런 병에 담겨서 나왔대요. 1869년에 펜실베이니아에서 정육 산업의 민낯을 드러낸 르포가 발표돼요. 식품 안전에 대해서 대중 우려가 있었는데 하인즈는 제품을 투명한 유리병에 담아 팔면서 순수한 식품이라고 광고를 했대요. 오히려 걱정을 부식시키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해서 우리나라엔 주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나오는데 당시 그치. 유리병으로 시작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리에서 철제 캔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최근에 플라스틱이 네. 발명되면서 순서화됐다고 봐도 되겠죠? 네. 약간 유리에서 철제로 바뀐 거는 뭐 운송할 때 유통하는 과정이 좀 더 수월하고 처음에는 철제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도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망치와 꿀을 이용해서 항상 열었어야 가지고 다녀야 됐거든요. 예. 무슨 원시대도 아니고 네. 근데 남북전쟁 시기에 조금 더 가벼운 캔으로 바뀌었고 그로부터 10년 뒤에 자체 따개가 달린 캔이 발명됐대요. 그리고 1935년에 캔맥주가 시판됐고 1959년에서야 손가락 고리로 따는 근데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네, 이렇게 파인애플 같은 거 아시죠? 그때도 이런 식의 고리는 없었었는데 우리나라가 좀 나중에 나오긴 했죠. 스팸 같은 거는 13가지 생긴 걸로 파인애플, 통조림이라든지 황도, 참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손가락으로 딸 수 있는 통조림으로 바뀌었던 것 같네요. 아까 전에 주도 얘기했듯이 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전통과 역사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900년 만국박람회에 그 메달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1900년 그 같은 해에 마트료시카라는 이제 러시아 인형 아시죠? 이렇게 열면 또 그 안에 여자아이 같은 모양의 인형이 또 있고 그게 동메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1900년도에 오메가 시계 브랜드에서 그랑프리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마오따이 중국 술이죠. 그 술이 또 수상을 받은 적이 있다. 매해마다 이 박람회가 생겼을 때 많은 제품들이 상을 받았을 텐데 드러내는지는 잘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상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저는 좀 퀘스천이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아무튼 캠벨 스프만큼 이렇게 대놓고 우리가 만국박람회에서 상을 받았다라는 데는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캔이라는 우리가 통조림이라고 통칭하는 이 기술 자체가 이 박람회가 당시에는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혁신에 대한 지점에서 다양한 열강 국가들이 뽐내는 자리였잖아요. 이 캔이라는 기술이 그 당시에 어쨌든 공인이 되었고 증명이 됐다. 라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1900년 파리 박람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1851년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만국 박람회라는 것이 시작이 되거든요. 당시에 거의 축구장 18개를 합친 정도의 큰 수전궁은 거의 6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시간 동안 그 큰 부지의 건축물을 거의 유리로만 되어 있고 그 안에 각가지 세계 안에서의 진기한 것들이 보여지는 쇼였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수전궁을 이기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1889년도 1년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펠탑이 세워지는 해였고 1900년 이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는 이 에펠탑이 금색으로 칠해졌었고 지금 프랑스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랑빨레와 뿌띠빨레와 같은 그 약간 수정구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건물들이 생기게 되고요. 에펠탑에 있는 트로카데로 광장 그 부지와 쭉 연결해서 아래쪽에 있는 그랑빨레, 뿌띠빨레 그리고 그 알렉산더 3세라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건너면 또 앵발리드라고 하는 아까 주가 얘기했던 나폴레옹의 이제 현재 무덤이죠. 그 공간까지 해서 굉장히 큰 부지가 다 이 만국박람회를 위한 공간이었고 각각의 나라별로 국가관
곳곳에 세워지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첫 해는 아니었는데 경복궁의 근정전 모형을 딴 실제 건축물이 들어가서 대한제국을 소개하는 공예품이나 이런 것들을 선보였다라는 이야기가 사료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우디 앨런의 미드나잇 파리를 보면 거기 배경은 1920년이기는 하지만 1900년 전후의 파리의 모습을 어떤 무드를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프랑스 혁명이 1789년도에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고 다시 한번 이 재건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19세기는 좀 내전도 있었고 또 유럽 안에서 국가들이 재편되는 전쟁들이 일어났던 시기였는데 만국방래가 일어나기 이전 1800년 후반 정도부터 해서 드디어 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프랑스 안에서 정권도 다 확실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신기술이 발달되고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오게 되고 뭐 이러면서 사실 1900년의 프랑스라는 것은 정말 지금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파워를 가진 지역이고 나라고 도시였다. 그 도시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행사에서 상을 받았다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만국박람회를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네.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세스 열리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 온갖 첨단 신기술, 접히는 음. 디스플레이, 많은 맞아요. 디스플레이 예. 다 나오는데 그런 거에 비견될 만큼 이 캔베스프가 진귀한 무엇이었다. 맞아요. 그렇게 상상을 하게 되네요. 실제 이제 소비자가 생기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왕정 이제 귀족층과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던 거의 이때부터 소비 문화가 시작되는 시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국박람회는 일반 서민들도 들어와서 귀족이랑 똑같이 이걸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큰 축제고 그러면서 이 돈, 자본으로 계급이 나눠지는 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이어서 그런 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로부터 한 약 50년이 흐른 뒤에 이제 앤디 워홀은 이제 작품 속에 이런 그쵸. 대중문화를 아예 끌어들여서 그렸다는 점에서 연결고리를 찾을 수 맞아요.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배고파요. 맞아요. 너무 얘기가 길었죠. 우리 그러면 한번 조리를 시작해볼까요? 요리, 조리. 시작! 됐다? 드디어 치킨 누들 수프 조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식을 해볼 텐데요. 맛있는 음식에는 맛있는 술을 곁들여야 되잖아요. 저희가 오늘 특별한 술을 준비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술의 신인 민님이 소개 좀 해주세요. 토끼 소주를 준비해봤는데요. 전통주로 분류돼 있어요. 2016년도에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개발된 술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지 않은 거죠. 그것 때문에 전통주냐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했었는데 지금은 충청도로 옮겨서 제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수는 23도죠? 네. 그 원래는 토끼 소주라는 이름에 맞춰서 라벨링도 토끼의 일러스트가 있었는데 올해가 이제 이민년 호랑이의 해라고 해서 패키지가 호랑이 문양으로 오늘 첫 촬영. 저는 캠벨스프보다 이걸 더 기다렸던 것 같아요. 향이 엄청 좋아요. 이게 한 병에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가성비가 좀 낮네요. 솔직한 평. 맛있어. 감자 너무 잘 익었다. 진짜 약간 감 걸렸을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채를 넣어서 그런가 먹을만 한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라면 국물 같아요. 무슨 라면이요? 야채라면? 야채라면? 꼬꼬면? 진짜 맛있는데? 토끼 소주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끝맛이 좀 뭔가 미끄덩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먹먹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전 이 술 맛이 뭔가 소주 맛 같지가 않고 오히려 뭐 중국 술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해요. 소주 특유의 팍한 냄새 좀 덜하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좋아. 생각보다는 쩡크한 맛이 덜하다고 해야 되나? 민이 말한 것처럼 라면 스프의 느낌은 좀 나는데 기분 나쁘지 않은 맛? 면이 좀 흐물흐물하고 불어 터진 맛이기는 한데 그래도 있으니까 좀 위안이 되는 맛이. 이제 토마토 수프를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링킹 말을 잊게 만드는 맛이네요. 진짜 그 토마토 주스 맛이네요. 가야성장 토마토 근데 좀 맛있는데요? 끓이는 느낌이에요. 토마토 케첩. 그래도 나름 맛있네요. 깊은 맛이 있어. 맛있게 잘 먹고 오늘 이야기도 잘하고 맛있는 술도 마시고 오늘 캠벨 스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보게 됐고 저희가 지금 메모리 카드 빨리 정리해야 돼서 마음이 급합니다. 민 정말 캠벨 스프. 우린 또 다음 2화에서 만나요. 그럼 모두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